왕의 여인. 5번째 이야기. 용이 꽃을 품고 꽃이 용을 아느니. 송장방사를 하였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여전히 귀인 정씨와 엄씨는 두통 하나 없는 기색으로 중전 윤씨를 무시하며 다녔다. 이미 질투와 식어버린 성종의 총애로 인해 중전 윤씨의 안색은 말이 아니었다. 사모리의 말에 따르자면 오늘도 귀인 정씨의 처소로 성종이 들었다 하였다. 벌거벗은 채로 성종의 품에 안겨 갖은 교태를 부리고 있으리라. 그의 생각이 미치자 중전 윤씨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하였다. 분명 성종이 교태전에 다시는 들지 못하도록 어지럽게 만들고 있으리라. 중전 윤씨가 손톱 하나를 물어뜯었다. 귀인 정씨는 하얀 속적삼만을 걸치고 까맣게 긴 머리를 어깨에서부터 가슴 아래로 풀어놓고 있었다. 그리고는 찬빗으로 머리 빗기에 열심히였다. 성종은 바지 저고리만을 입고서 한쪽 발로 몸을 지탱하며 누워 있었다. 그런 성종을 귀인 정씨가 새치름이 쳐다보았다. 전하, 신첩의 머리카락이 그리도 좋으시옵니까? 곱소, 머리카락이 곱구려. 성종은 손을 뻗어 귀인 정씨의 머릿결을 매만지려다 그만두었다. 그리고는 몸을 바로 누이고 전장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귀인 정씨는 성종의 칭찬에 찬빗을 놓을 줄 몰랐다. 성종이 교태전으로 들지 않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요즘 들어 성종은 어딘가에 넋을 팔아버린 듯하였다. 예전처럼 자신을 품지도 않았다. 그저 침수만을 들 뿐이었다. 귀인 정씨는 찬빗을 내려놓으며 성종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전하, 무슨 근심이라도 있사옵니까? 용 안에 수심이 가득하옵나이다. 전하께서 그러하시니 신첩 또한 마음이 편치 않사옵니다. 그리 보이시오. 머릿속이 어지럽구려. 불을 끄고 이만 잠을 청하여야겠소. 오늘도 그냥 잘 모양이었다. 귀인 정씨는 심지에 불을 끄며 눈을 흘겼다. 그렇지만 이리 찾아와 주는 것이 어디랴. 성종의 발길을 기다리며 독수공방하는 후궁들이 밤이면 밤마다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고 있을 터였다. 귀인 정씨는 성종의 품으로 다시 파고들며 사내에 그것을 자극시키려 몸을 비볐다. 성종은 귀인 정씨의 몸을 살며시 뒤로 밀며 돌아누웠다. 내가 왜 이곳으로 들었는가? 귀인을 품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슬하의 소생이 많으면 다복한 일. 하나, 이토록 공허한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중전은 무얼 하고 계실꼬? 그러고 보니 중전 윤씨를 본 지도 오래였다. 성종은 저도 모르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허함을 달랜다면 나이도 위인 중전의 품이 나을 것이었다. 갑자기 중전 윤씨가 그리워졌다. 무심히 방을 빠져나가는 성종을 보며 귀인 정씨는 앓는 소리를 내었다. 교태전은 불이 켜져 있었다. 김내관이 달려가자 성종이 불러 세웠다. 그만두어라. 밤이 늦었느니라. 조용히 될 것이니라. 성종을 맞은 김상궁이 놀라 중전 윤씨에게 아뢰었다. 뜻밖의 소식에 중전 윤씨는 허둥대며 자리에서 일어나 성종을 맞이하였다. 성종은 중전 윤씨를 보고 정겹게 웃었다. 전하, 중전 놀라셨습니까? 지금쯤이면 내가 귀인과 함께일 거라 여겼겠지요. 아니 그렇소이까? 앉으세요. 어디 못 올 곳을 왔소이까? 송구하옵나이다, 전하. 신첩은 단지 내가 무심했습니다, 중전. 내 오늘은 중전의 품에서 곤히 자고 싶소이다. 나를 어머니처럼
품어주시겠소이까? 중전 윤씨는 성종의 배려에 콧잔등이 시큰해져 왔다. 전하, 그것을 말씀이라 하시옵니까? 신첩은 전하의 여자이옵나이다. 전하의 것이옵나이다. 신첩을 잊은 줄로만 알았사옵니다. 신첩 너무나 황송하여 자꾸만 울지 마시오. 그럼 다시 가릴까? 농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만 잠자리에 들도록 합시다. 내 오늘은 중전의 품에서 편히 잠들고 싶소이다. 중전 윤씨의 손길이 바삐 움직였다. 김상공이 들었으나 중전 윤씨가 물리었다. 성종은 갓난아이처럼 중전의 품에서 잠만을 정하였다. 그러면 어떠랴? 성종이 잠에 들고도 중전 윤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귀인 정씨의 성격에 손톱을 세우고 방바닥을 긁고 있을 터. 그 생각을 하니 중전 윤씨는 웃음이 절로 터져나왔다. 성종이 찾아들었다. 그렇다 함은 다시 희망이 생긴 것이었다. 중전 윤씨는 성종의 마음이 움직였을 이참에 아주 뿌리까지 뽑아버릴 것을 다짐하였다. 정풍이 어우동에게 찾아들은 지 한 계절이 지나고 있었다. 염천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꽤나 시원한 미풍이 불었다. 정풍은 뜸할 시엔 한 달에 한 번, 그렇지 않을 시엔 한 달에 5번 이상은 찾아들었다. 짧은 밤 시간 동안 두 사람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담을 넘기도 하였고, 글을 쓰는지 화폭에 무얼 채우는지 쥐 죽은 듯 조용한 날도 있었다. 간혹 감흥의 쥐에 노랫가락을 뽑아낼 때도 있었다. 정풍은 처음 약조대로 잘 견디고 있었다. 어우동에게 어떠한 유격도 내비치지 않았다. 어우동은 그것이 때때로 섭섭하기도 하였다. 제 아무리 벗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남녀간일진데 사내일진데 정풍은 자신을 품고 싶은 마음이 없는 듯하였다. 아름답다, 곱다, 천상계의 선녀 같다 하면서도 참이 아닌 모양이었다. 어쩌면 자신이 불쌍하고 안쓰러워 그러는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이내 땅이 꺼질 듯 한숨이 배어나왔다. 아씨, 나와보셔요. 한동안 잠잠했던 연희의 큰 소리가 들렸다. 어우동이 문을 열고 나서자 새끼줄에 묶인 고기가 보였다. 붉고 선명한 빛깔로 보아 황육인 듯 했다. 그것이 어디서 났더냐? 소고기가 아니더냐? 정풍 서방님께서 보내신 듯합니다요. 오늘 저녁엔 고깃국을 먹겠습니다, 아씨. 연희는 벌써부터 군침을 삼켰다. 어우동은 못 믿어온 눈치로 연희를 향해 다시 물었다. 너도 알다시피 나으리께선 낮에는 행차를 하지 않으시지 않더냐. 나으리가 오셨다면 그냥 갈리 만무하거늘 이실직고 하렸다. 어디서 난 것이더냐. 참말이라니까요. 서방님하고 늘 같이 다니는 사내가 던져주고 갔다니까요. 아씨는 쇳내를 못 믿으십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다. 물을 넣고 시원하게 끓여보도록 하여라. 나으리 덕에 너와 함께 든든하겠구나. 연희가 활짝 웃으며 새끼줄에 매인 고기를 들고 부엌에 들어섰다. 부엌으로 들어온 연희는 어우동의 움직임을 살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풍이 아니었다. 어우동에게 안달이 난 오종년이 몰래 준 것이었다. 어우동이 알면 불효령이 떨어지겠지만 모르면 그만일 것이었다. 주인을 팔아넘기는 것도 아니었고 저러다 제풀에 지쳐 떨어질 것이라 연희는 믿었다. 들통이 난다 해도 모른다 하며 시치미를 떼면 그만이었다. 연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쇠칼을 들고 고기를 자르기 시작하였다. 저녁을 들며 어우동이 연희를 쳐다보았다.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고깃국을 개걸스럽게도 먹었다.
오우동은 제 국에 들어있던 고깃덩어리를 연희의 국그릇으로 옮겨주었다. 아닙니다, 아씨. 아씨 드세요. 맛이 없으세요? 아니다. 네가 끓였는데 왜 맛이 없겠느냐. 연희 네가 잘 먹는 걸 보니 나도 배가 부르다. 연희야. 예, 아씨. 연희는 수저를 놓고 오우동을 쳐다보았다. 오우동은 연희의 시선에 그만 마음이라도 들킨 양 두 볼이 붉어졌다. 네 생각엔 나으리께서 언제쯤 들르실 것 같으냐? 너는 영특한 아이니 알 것이 아니더냐. 보고 싶으셔요? 제 생각엔 내일이나 모레쯤 오실 것 같은데요. 왜요, 아씨? 내일부터 나으리가 오실 때까지 목간을 할 것이니라. 그러니 연희 너도 그리 알고 준비를 하도록 해라. 예, 아씨. 연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며 입이 귀에 걸렸다. 더 이상 뒷말을 잇지는 않았지만 눈치 빠른 연희는 벌써 알아들었을 것이었다. 저녁상을 물리고도 오우동의 머릿속엔 갖가지 상념이 오락가락하였다. 어쩌면 원치 않을 수도 있으리라.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으리라. 다시는 찾지 않을지도 모르리라. 그러면 어떠한가? 청풍은 오우동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와 뿌리째 박혀 푸른 소나무를 키워내고 있었다. 그것들은 어느새 가지가 자랐고 싹을 틔워 푸르디 푸르렀다. 하품만을 하더라도 마음속의 그것들은 청풍의 향내처럼 솔의 향기를 뱉어내었다. 정인일지었다. 하늘이 맺어준 정인이 아니라면 들지도 품지도 않았을 터였다. 정실자리는 꿈에도 없었다. 첩실자리 또한 그러했다. 집을 사달라 하지도 않을 것이었다. 평생 보살펴달라 하지도 않을 것이었다. 처음으로 가슴에 품은 사내였다. 정신만이 아닌 육체적으로도 온전히 혼연일체가 되고 싶었다. 궁궐이 발칵 뒤집어졌다. 중전윤 씨는 충격으로 말미암아 자리에 몸져 누웠다. 입에 담기조차 흉악한 방술로 중전과 원자를 해하려 하였다는 투서가 들어온 것이었다. 투서의 내용인즉 귀인정 씨와 엄 씨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고 이들이 행한 음모가 상세히 들어 있었다. 그것은 엄연히 대역죄였다. 중전 윤 씨가 용종을 회임 중이었을 때 죽은 쥐 사건과 처소의 마당에 자리 잡고 있던 거대한 나무가 불탔던 적이 있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소상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귀인정 씨와 엄 씨가 저지른 일이라 하였다. 불을 놓은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방수를 시행하기 전 민가에 용하다는 무당을 궁궐로 끌어들였다 하였다. 무당을 궁으로 들이는 것만으로도 엄히 나라법에 위배되었다. 무당은 중전 윤 씨의 처소에 자리한 나무를 불태우되 불에 태워서 쓰러뜨려야 한다고 일렀다 하였다. 나무 기둥이 불로 인해 넘어가야 회임 중인 용종을 사산할 수 있다 하였다. 하나 궁궐에는 눈이 여럿이어서 불은 다행히도 쉽게 꺼졌다고 적혀 있었다. 그때만 하여도 중전 윤 씨는 그것을 무마시켰었다. 등불을 들고 다니는 나인들의 실수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투서에는 귀인정 씨의 방자한 행동들 또한 적혀 있었다. 중전 윤 씨가 수기에서 왕비로 승격했을 당시 내외 명부의 부인들로부터 하례를 받는 자리에 귀인정 씨가 참석하지 않았음도 들어있었다. 이유인즉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였다. 또한 중전 윤 씨의 가문이 쇠락하고 부유하지 못함을 매번 무시했다는 등의 내용들도 있었다. 투서의 내용은 모든 것이 사실이며 귀인정 씨와 엄 씨의 처소를 수색할 것을 청한다고 쓰여있다 하였다. 성종의 명으로 상궁과 내관들이 불시에 귀인정 씨와 엄 씨의 처소로 들이닥쳤다. 귀인정 씨의 처소에선 아니나 다를까 달게 붉은 피로 그려진 무당의 부적이 발견되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사람을 저주할 때 쓰이는 서적과 비상도 발견되었다. 중전 윤씨는 보료에서 일어나 사무리를 들게 하였다. 어찌 되었더냐? 어째서 그 투서가 전하의 수중으로 들어간 것이라더냐? 사무리가 매우 밝은 모습으로 중전 윤씨를 향해 아뢰었다. 감찰 상국마마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그것은 수기마마께로 전해졌다옵니다. 투서를 읽어보신 수기마마께서는 너무 놀란 나머지 투서를 들고 곧바로 전하를 아련하시기 위해 천추전으로 드셨다옵니다. 하면 귀인은 어찌하고 있다더냐? 천추전 앞에서 석고대죄를 드리고 계신다옵니다. 정귀인 마마가 배후 조종자로 밝혀졌고 엄귀인 마마는 처소에서 근신하며 전하의 명만을 기다리고 있다옵니다. 모르긴 하여도 정귀인 마마는 살아남기 힘드실 것이옵니다. 감축드리옵나이다, 마마. 시끄럽다. 뭘 감축한다는 게냐?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얘가 어디라고 요절이 나고 싶은 것이더냐? 사무리가 웃음을 거두며 고개를 숙였다. 귀인 엄씨야 정씨의 조종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었다. 성종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귀인 정씨는 자신보다 못한 동지가 필요했고 미색이 조금은 떨어지는 귀인 엄씨를 끌어들인 것이었다. 귀인 엄씨는 정씨의 꼭두각시나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모두를 산산이 부순다면야 좋겠지만 귀인 정씨가 없어진다면 엄씨는 뒷방 산송장이나 다름없었다. 아마도 지금쯤이면 바들바들 떨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 터였다. 배알도 없는 것 같으니라고. 중전윤 씨가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그도 잠시 속이 김씨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착한 속이 김씨가 투서를 읽어본 연후 경악을 금치 못하며 무서운 나머지 우왕좌왕했을 모습이 떠오르자 자꾸만 실소가 터져나왔다. 입술을 깨물며 손톱을 뜯다. 그도 모자라 신은 버선의 구멍이라도 내었을 것이었다. 중전윤 씨는 감정을 추스르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김상궁, 천추전으로 들 것일세. 사모리와 김상궁, 나인들을 거느리고 중전윤 씨가 천추전에 들었다. 용이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기와지붕 아래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석고대죄를 하며 울부짖는 귀인 정씨가 들어왔다. 대낮에 귀신꼴이 저런 몰골일까. 중전윤 씨는 고개를 올리고 한껏 비웃어 주었다. 전하, 전하, 신첩을 죽여주시옵소서. 신첩을 죽여주시옵소서. 듣기 싫소? 물러가라 하지 않았소? 원자를 헤아려 함은 영모를 꾀함과 왜 틀리단 말이더냐? 썩 물러가지 않고 뭘 하는 게요? 여봐라, 정인 귀인을 당장 처소로 내쳐라. 성종의 목소리가 노기로 인하여 떨리고 있었다. 천추전 안에서 김내관이 달려나와 귀인 정씨를 붙잡아 일으켰다. 그럼에도 귀인 정씨는 입을 다물지 않았다. 전하, 신첩은 억울하옵나이다. 비상은 쥐를 잡기 위함이었고 부적은 아들을 낳는다 하여 사가의 어미가 전해주신 것이옵나이다. 전하, 신첩은 억울하옵나이다. 전하, 전하. 중전윤 씨는 귀인 정씨 앞으로 나서서 그 악슬에 쳐다보았다. 그것은 귀인 정씨도 마찬가지였다. 중전윤 씨는 귀인 정씨를 내려다보며 안쓰러운 듯 소리쳤다. 정귀인은 뭘 하자는 짓이더냐? 썩 물러가서 근신을 하여도 마땅치 않을 판에 정귀인은 스스로 물러가지 못할까? 전하의 심기를 더욱 자극할 참이더냐? 어리석은 것 같으니라고. 중전의 우레 같은 소리에 김내관이 뒤로 물러났다. 귀인 정씨는 입술을 악 다물고 중전 윤씨를 똑바로 응시하였다. 그리고는 뒤돌아 천추전을 빠져나갔다. 중전 윤씨는 성종과 독대를 청하였다. 성종의 얼굴이 노여움과 괘씸함으로 인해 심하게 일그러졌다. 왜 아니겠는가? 그리도 아끼고 어여삐 여긴 후궁이 원자를 헤아려 하였으니 말이다. 중전윤 씨는 성종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다. 전하,
신첩 감히 전하께 청이 있사옵니다. 지금은 중전의 청을 들어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대신들과 정규인의 죄를 물을 것입니다. 그러니 중전은 돌아가세요. 전하, 정규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옹졸한 아녀자가 아니옵니까? 지금 중전께서 정규인을 감싸시려는 것입니까? 이 일에 나서지 마시오. 죄를 엄히 다스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돌아가세요. 중전윤 씨는 분노와 배신으로 인해 불타오르는 성종의 눈빛을 보았다. 어떻게 하여서든 성종을 말려야 했다. 그래야만 귀인 정 씨에게 그동안 당했던 복수를 행할 기회가 오기 때문이었다. 전하, 감히 신첩이 아뢰옵건대 이것은 내명부의 일이 아니옵니까? 신첩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이 일이 불거져 보았자 내명부의 위계만 어지러워질 뿐이옵니다. 신첩 또한 내명부의 어른으로서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였으니 전하, 부디 신첩과 정규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종이 잠시 고심에 빠지는 듯하였다. 이윽고 조용히 중전 윤 씨에게 입을 열었다. 그리하면 알겠습니다. 하나, 정규인의 직첩은 물론이거니와 엄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알겠소이까? 중전이 어떤 방도를 취하시든 이번 일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엄히 다스리세요. 네, 중전을 믿을 것입니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중전 윤 씨는 쾌제를 부르며 전주전을 빠져나왔다. 귀인 정 씨는 벌써 처소로 돌아간 모양이었다. 중전 윤 씨는 교태전으로 돌아와 거적을 깔고 귀인 정 씨를 붙잡아 들일 것을 명하였다. 복수의 달콤함으로 인해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애써 참으며 당이 안에서 손깍지를 힘껏 꼈다. 그리곤 하늘을 향해 눈길을 뻗었다. 하늘은 맑고 깊은 것이 구름 한 점 없었다. 곧이어 나인에게 붙들려 몸을 질질 끌며 귀인 정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전히 귀인 정씨의 입은 살아 나불거리고 있었다. 놓아라, 이 못된 것들. 감히 내가 누구라고 어디다 함부로 손을 대느냐. 놓아라지 않더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라. 내 전하께 구해바쳐 내년들의 목을 칠 것이니라. 그 입 다물지 못할까. 중전 윤 씨가 눈을 부라리며 귀인 정 씨에게 소리쳤다. 어찌나 크고 위험이 높았던지 주위에서는 숨소리조차 쉽게 내뱉지 못하고 있었다. 거적 위로 끌려온 귀인 정 씨가 중전을 노려보며 고개를 빳빳이 지켜들었다. 그리고는 붙들고 있는 나인들의 팔을 세차게 뿌리쳤다. 찰싹 중전 윤 씨의 손이 귀인 정 씨의 볼을 매섭게 지나갔다. 한순간 불벼락을 맞은 귀인 정 씨는 볼을 감싸주며 고개를 다시 돌려 중전 윤 씨를 노려보았다. 중전 윤 씨는 귀인 정 씨의 행동에 불쾌함을 드러내며 다시 뺨을 내리쳤다. 그리곤 귀인 정 씨를 향해 언성을 높였다. 내 인연, 내년이 정녕 죽고 싶은 것이더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애원을 해도 모자랄 판국이거늘 어디서 감히 눈을 똑바로 지켜뜨는 게야. 그러고도 내년이 살기를 바라느냐. 내 그래도 한 지아비를 모시는 처지라 선처를 베풀었거늘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되는 날엔 중전께서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요. 내 중전의 속내를 모를 것 같소이까? 내 하나 일러드리리까? 중전의 자리까지 올랐으면 얌전히 계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원자가 계시질 않습니까? 내가 만약 중전이라면 전하의 총애보다는 원자의 세자 책봉을 바라겠소이다. 그 욕심에 화가 미칠 것이요. 뭐라? 내년이 지금 감히 한 나라의 국모에게 뒷방 신세를 하라고 말함이더냐? 내년이 전하의 총애를 받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구나. 감히 네 앞에서 그따위 망발을 내뱉는 것이더냐. 내년이 아직도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였구나. 어디 그 요망한 주둥이를 다시 놀릴 수 있나 두고 보자. 못들 하느냐? 인연을 매우 쳐라. 상군과 나인들이 달려들어 귀인 정 씨를
거적에 꿇어앉았다. 회초리를 들고 달려드는 상공들을 향해 귀인 정씨가 또다시 소리쳤다. 내 몸에 손을 대었다간 내년들 목숨이 날아갈 줄 알아라. 죽고 싶으면 어디 그 회초리로 나를 쳐보아라.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당당하고 우렁찼던지 상공들이 뒤로 물러서며 주춤거렸다. 중전 윤씨는 오만방자한 귀인 정씨를 내려다보고 비웃었다. 하, 뭐라? 못들 하느냐? 전연이 다시는 주둥이를 놀리지 못하도록 치지 않고. 상공들이 회초리를 높이 지켜들었다. 그때였다. 교태전 담 너머로 인수대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수대비는 국화무늬가 금박으로 어깨를 감싼 녹색 당의를 휘날리며 바삐 걸어들어왔다. 멈추어라. 당장 그 매를 치우지 못할까? 상공들과 나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섰다. 인수대비는 정규인의 나인들을 쳐다보고 소리쳤다. 어서 빨리 정규인을 매시어라. 중전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게요? 정규인의 뱃속에 용종이 자라고 있거늘 용종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 일을 어찌 감당하시려고 이러는 겝니까? 회임. 중전 윤씨가 인수대비의 말에 귀인 정씨를 내려다보았다. 귀인 정씨는 그제야 입을 틀어막으며 헛구역질을 했다. 정귀인은 내 말이 우습더냐? 처소로 돌아가 꿈쩍도 하지 말고 몸을 추스르라 일렀거늘 천추전 차가운 마당에서 그 몸으로 석고도죄를 치르다니 주상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이르지 않았더냐? 어찌 그리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더냐? 인수대비의 격분한 듯하면서도 따스한 말투에 귀인 정씨는 더욱 오열하며 입을 열었다. 마마, 대비 마마, 신첩이 어찌 한나라의 지엄한 국모인 중전마마의 명을 거역할 수 있겠사옵니까? 신첩은 그저 지엄하신 중전마마의 명에 따랐을 뿐이옵나이다. 신첩이 회임 사실을 숨긴 것은 전하의 어명을 받던 중전마마께 도리를 다하고 싶었을 뿐이옵나이다. 어찌하여 중전마마의 잘못이겠사옵니까? 신첩 억울하기는 하오나 그래도 죄인이 아니옵니까? 그런 대역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나이까? 마마, 대비 마마, 신첩을 죽여주시옵소서, 마마. 모두들 혼비백산하여 귀인 정씨만을 주시하였다. 그것이 참이라면 화를 면치 못할 일이었다. 제 아무리 대역죄를 지었다고는 하나 뱃속의 용종을 잉태하고 있음이었다. 중전 윤씨는 재빨리 마음을 고쳐먹었다. 정그러하다면 직첩이라도 내려야 했다. 내명부 종 1품인 귀인에서 종 4품인 수건으로 감등시킬 작정이었다. 그도 모자랐지만 귀인 정씨의 자존심에 어쩌면 회초리를 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었다. 뱃속의 용종으로 인하여 대궐 밖으로 쫓겨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중전 윤씨가 인수대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하오나 대비마마, 정귀인은 원자를 헤아려 하였사옵니다. 이대로 묻어두어서는 아니되옵니다. 전하께서도 주상을 말함이요. 주상도 아시고 계신답디까? 정귀인이 용종을 잉태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못들 하느냐? 어서 정귀인을 처소로 매시고 어이를 부르라. 지금 당장. 중전 윤씨가 귀인 정씨를 가로막았었다. 그리고는 인수대비와의 갈등에 더욱 깊은 칼을 꽂았다. 마마, 대비마마, 그리할 수는 없사옵니다. 정귀인은 지금 원자를 헤아려 하였고 이는 대역죄이옵니다. 이대로 덮어서는 아니 될 일이옵니다. 정귀인을 본보기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엄히 다스리라는 전하의 어명이 있었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신첩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셨사옵니다. 정귀인은 이대로 교태전을 나설 수 없사옵니다. 이 점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중전, 내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지금 정귀인이 용종을 회임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어서 정귀인을 처소로 매시지 않고 뭘 하는 것이더냐? 그러하시면 죄는 그 다음에 물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상궁이
인수대비의 명에 귀인 정씨를 부축하며 교태전을 빠져나갔다. 교태전을 빠져나가는 귀인 정씨의 입술이 비틀어지며 중전 윤씨를 비웃었다. 중전 윤씨는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끼며 인수대비에게 말을 꺼내었다. 중전 윤씨의 입술이 새파랗게 떨리고 있었다. 아무리 전하의 모우라 할지언정 전하의 어명을 어길 수는 없사옵니다. 대역죄인을 문초하라는 전하의 어명이 있었사옵니다. 하운데 어찌하여 일개 후궁과 나인들 앞에서 한 나라의 국무인 신첩을 이리도 하찮게 만드시는 것이옵니까? 이는 전하를 능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옵니까? 중전윤 씨의 발언에 인수대비의 주름진 이마가 더욱 볼썽사납게 변하였다.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리고는 중전윤 씨를 향해 인수대비가 발톱을 세웠다. 지금 중전께서 뭘 하시었소? 중전께서 주상의 어미인 나를 위협하시는 겝니까? 그리고 지금 중전의 체면이 문제랍디까? 그리하면 뱃속의 용종은 중전의 체면보다 못하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체통을 지키세요. 체통을. 중전의 체면을 지키고자 용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는 정규인과 중전이 왜 다를 바가 있소이까? 이래서 국모의 자리엔 아무나 오르는 것이 아니거늘. 인수대비는 중전 윤씨를 향해 혀를 차며 교태전을 물러났다. 중전 윤씨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다 이마에 손을 얹으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마마, 중전 마마. 되었다. 내 발로 들어갈 것이니라. 중전 윤씨는 사모리와 김상궁의 손을 뿌리치고 교태전 안으로 들었다. 분을 사귈 수가 없었다. 끓어오르는 치욕을 떨칠 수가 없었다. 대체 인수대비에게 귀인 정씨가 무엇이란 말이더냐. 한낱 후궁의 아첨에 놀아나 감싸고도는 꿀이라니. 중전윤 씨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중전윤 씨가 원자 연상군을 들게 하고선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었다. 원자, 이 어미는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합니까? 이 어미는 분하고 비통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원자, 이 어미의 한을 원자가 꼭 풀어주셔야 합니다. 꼭 이 나라의 군주가 되어 이 어미를 업신여긴 자들의 죄를 물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자? 원자, 이 어미는 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어미의 눈물을 잊지 마세요. 이 어미의 피눈물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원자. 어린 원자는 어미의 눈물을 보며 눈만을 껌벅거릴 뿐이었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소식이 없었다. 잠시 후 사모리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상궁의 목소리를 가르며 중전 윤 씨가 다급히 말했다. 들라, 어서 들지 않고 뭘 하는 게냐? 사모리가 들어와 이해를 갖추며 무릎을 꿇었다. 답답하구나. 어찌 되었느냐? 잠이더냐? 정말 정규인이 그 사악한 것이 회임이라도 하였단 말이더냐? 예, 중전마마. 정규인 마마께서 참으로 회임을 하셨다옵니다. 중전윤 씨는 다시 한번 휘청거리며 이마에 손을 짚었다. 그리고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전하께서는 어디에 계신다더냐? 대비마마와 함께 자경전에 계신다옵니다. 정규인 마마 회임 소식을 전해 듣고 급히 드셨다옵니다. 그리고 중전마마, 정규인 마마의 죄는 몸을 푼 연후에 묻기로 하였다옵니다. 뭐라? 몸을 푼 연후에? 그렇다면 그냥 묻어두자는 심산이 아니더냐. 대요사스런 것을. 중전윤 씨가 책상 위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도 모자라 기어이 서책을 들어 집어던졌다. 모든 것이 헛되이 일단락 되어버렸다. 귀인 정씨는 처소에 드러누워 어이의 진맥을 받으면서도
앓는 소리를 하염없이 흘렸다 하였다. 출산을 하자면 해는 넘겨야 했다. 왕자라도 생산하는 날이면 그 요사스러운 것의 위세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과 마찬가지였다.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아마도 왕자를 생산한다면 자신의 자리와 원자의 입지가 더욱 흔들릴 것이었다. 한시라도 바삐 새자책봉을 서둘러야 했다. 그러나 성종의 나이가 아직 젊었고 원자 또한 병약하고 어렸다. 분명 인수대비는 왕손을 많이 보려 할 것이다. 왜 아니 그러하겠는가. 눈에 가시인 자신을 비롯하여 원자인 융, 연산군을 보는 눈마저도 살차고 매정하였다. 중전 윤씨는 연탁 위로 손가락을 두드리며 오랜 고뇌에 빠져들었다. 국화가 아름드리 피었다. 지천이 국화의 계절이었다. 연희를 시켜 들에 핀 감국을 따다 마당에 심어 놓았다. 손톱보다 작은 꽃잎들이 짙은 노란색의 단단한 수술을 감싸며 작은 해바라기처럼 피었다. 어우동은 동쪽을 바라보며 올망졸망 피어있는 감국을 손끝으로 만져보았다. 국화만의 매혹적인 향이 달지 않게 퍼졌다. 어우동이 쌀이나무로 만든 채반을 들고 나와 감국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따기 시작하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연희가 치마를 무릎 안으로 접고 쪼그려 앉았다. 이 자그마한 것들을 따서 뭘 하시게요? 말려서 베개를 만들려고 그런다. 국화를 말려서 베개를 만드신다고요? 꽃베개네요. 아씨가 베시게요? 어우동은 수줍은 듯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니라. 나으리. 하긴 주무시지 아니하시니 베개 따위는 필요가 없겠구나. 그럼 어떠냐. 잠시 쉬실 때라도 베시면 될 일. 국화를 말려 베개 속에 넣으면 눈이 밝아지고 어지럼증이 사라진다 하는구나. 그리고 머리가 맑아진다 하는구나. 나으리께선 밤길로만 다니시니 눈이 밝아야 하지 않겠느냐. 착잡한 마음이었던 것이 이내 미소로 번졌다. 말을 꺼내어 놓고 보니 그러했다. 밤길만 다니니 눈이 밝아야 할 터. 연희도 어우동의 말이 우스웠던지 낄낄대며 국화를 따기 시작하였다. 어우동은 보름이 넘도록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목간을 하였다. 그 말인즉 청풍은 보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그때 그리 돌아서고 이별이 아니라 여겼었다. 뒷모습이 씩씩하였으니 이별이 아니라 여겼었다. 지금도 그 믿음엔 변함이 없었다. 혹여나 무슨 변이라도 당하지 않았을까. 어우동의 걱정은 태산처럼 쌓여만 갔다. 채반 가득 채워진 국화 송이들을 보며 연희가 제잘거렸다. 아씨, 오늘은 목간통에 국화를 넣고 목욕을 하셔요. 국화향이 아씨 살결 속으로 스며들게 말이에요. 향이 너무 좋아요. 그나저나 청풍 서방님께서는 왜 이리 기별이 없으신지. 벌써 아씨를 잊었을 리는 없을 텐데. 아씨도 궁금하시죠? 그렇죠? 중한 일이 계실 테지. 어우동은 국화에 넋을 넣고 청풍을 떠올렸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맑은 하늘에 후두두 소낙비가 내렸다. 비는 노란 국화를 덮쳤고 어우동의 까만 머리와 작은 어깨를 마당에 흙을 기왓장을 때리며 쏟아졌다. 연희는 어우동을 일으켜 마루로 뛰었다. 기왓골에서 떨어지는 빗물들이 작은 구덩이를 만들더니 제 몸들로 가득 채웠다. 내리는 비가 야속하였다. 이리 세차게 내리치면 청풍이 도포자락을 적시며 대사희애를 적시며 진자리를 밟아가며 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도 잠시 어우동은 섭섭함을 멈추었다. 청풍의 무게를 받치며 이곳으로 들게 하는 대사희애가 문득 떠올라서였다. 옥색 비단의 코와 뒤꿈치에는
구름 문양의 검은 가죽이 어우러져 고왔던 태사해가 아니었던가. 그 고운 신발이 진흙탕에 괴로워할 것을 생각하니 서운한 마음이 가셨다. 단정하고 말끔한 청풍 또한 아니었던가. 그런 분이 흙탕물로 인하여 추해지는 것이 싫어졌다. 어우동은 내리는 빗방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마루에 앉아 하루를 마감하였다. 마루 한쪽에선 어우동을 대신해 국화들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늦은 야밤에 인기척을 느끼어 어우동이 버선발로 뛰어나갔다. 청풍이 들었다 함은 빗길을 오느라 엉망이 되었을 것이었다. 그런 애틋함에 어우동이 버선발로 마당까지 뛰어내려갔다. 그러나 청풍이 아니었다. 기다림이 이리도 모질고 힘들 줄은 미처 몰랐었다. 바람소리, 새벽 내에 짝을 찾아 울어대는 풀벌레 소리에도 어우동은 잠을 설쳤다. 영경비의 마음이 이러하였을까. 허황된 약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애가 타들어가 마른 침을 삼켰을까. 언제 내쳐질지 모르는 외별 땅에서 엮어줄 단단한 끈 하나 없이 속절없이 부질없이 이동의 발걸음에 귀를 세웠을까. 품지 않는다고는 하나 적이 나타났으니 그 심정 오죽하였을까. 이토록 기다림이 길고 무서울 줄이야 그 누가 알았단 말이던가.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연희를 바라보며 어우동은 마루에 주저앉았다. 버선과 속치마가 흙탕물에 젖어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것들은 축축이 젖어들어 어우동을 더욱 무겁게 하였다. 연희가 빗길에 뛰어오며 서신을 내밀었다. 무엇이더냐? 어우동의 말투엔 허허로움과 함께 곤고함이 묻어났다. 연희가 살포시 웃으며 마루에 같이 걸터앉았다. 그리고는 서신을 어우동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방님께서 보내신 서찰입니다요. 그러니 곧불 들기 전에 어여 들어가 펼쳐보셔요. 참말이더냐? 하면 이걸 누가 가지고 왔단 말이더냐? 늘 서방님 곁에서 따라다니던 사내 있잖아요. 칼을 차고 다닌다던 남정네 말입니다요. 검은 복면 사이로 두 눈이 어찌나 날카롭고 매섭던지. 휴, 어찌 친해져서 서방님 뒤나 캐보려고 했더니만 쇠뇌는 아사야겠습니다요. 연희는 빗물을 털어내며 제 방으로 들어갔다. 어우동은 서신을 품에 안고 들어와 등잔 아래 앉았다. 치마와 버선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어우동은 괴념치 않았다. 하지만 어우동은 서신을 품고만 있을 뿐 쉬 열지를 못하고 있었다. 바람이 아니었던가. 펼치는 순간 바람의 정령이 되어 청풍이 전해준 글이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다. 더욱이 비가 오고 있지 않는가. 먼지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 하였다. 하면 비가 내리니 참으로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다. 오랜 기간 기별이 없었으니 이별의 것은 아닌가 싶어 별의별 상념이 다 날아다녔다. 하나 이별의 것이라면 어떠한가. 발길을 끊어버리면 그만인 것을. 이리 기별을 넣어준 고맙고 올바른 분이 아닌가. 어우동은 갖가지 상념들을 뿌리치며 서신을 펼쳐보았다. 밤기운이 스산하여 정처 없이 떠돌고만 싶소이다. 그리 떠돌고 있소이다. 기운이 너무 탕진하여 다리가 자꾸만 주저앉으니 원기를 회복하면 바로 갈 것입니다. 네, 그대가 심히 염려했을 것을 알고 있으니 미안하오. 그대와 낭랑하게 웃으며 화폭을 채우고 글을 쓰며 노래하였을 때가 무척이나 그립소. 그대도 그러하리라 생각하니 이 몸 기운이 솟는구려. 일의 후에나 들를 것 같소이다. 지금쯤이면 동쪽을 바라보는 그대의 마당에 황국이 만발하였을 터. 그 향기 고이 담아두셨다가 이 몸 찾았을 때 나눠주시구려. 비가 내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을 보고 있자니 그대의 검은 머릿결이 눈앞에 하늘인 듯하오. 이래라면 7일이었다. 고맙고 고마울 따름이었다.
오우동은 서신을 곱게 펴 문갑 속 깊숙이 넣어두었다. 마지막 구절은 분명 그리움을 표한 것이었다. 하나 앞구절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심이 스며쓰니 청풍이 편안치가 않아 보이는 시각들에서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느끼고 있음이었다. 보고파하고 있음이었다. 오우동의 심장은 싱싱한 잉어를 품은 듯 바닥거리고 있었다. 이곳저곳 다니자면 발이 부르트고 고통스러울 것이었다. 오우동은 청풍을 맞이하면 제일 먼저 발을 주물러 주리라 마음먹었다. 사내의 발은 어찌 생겼으며 족지는 어느 것이 더 긴지 발 뒤꿈치는 굳은 살이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필 것이었다. 그리고는 아주 편하고 시원하게 매만져 줄 것이라 다짐하였다. 이래는 길고도 길었다. 오우동은 연희를 대동하여 장을 직접 보러 나섰다. 오우동에게는 말 그대로 초야를 지름이었다. 거한 혼례 음식은 아니더라도 손수 장만을 하고 싶었다. 대례상에 올려지는 장닭을 대신하여 죽은 닭을 장만해 가마솥에 삶고 삼색 고명을 올렸다. 장수와 다남을 의미하는 밤과 대추도 장만하였다. 슬아의 소생을 볼 욕심은 아니었다. 단지 청풍의 장수를 비는 마음에서 준비한 것이었다. 그리고 석수어 한 마리와 술을 장만하였다. 산의 진미는 아닐지라도 낭군을 맞아들이듯 이해를 갖추고 싶었다. 조촐한 상차림이었다. 오우동은 목간통에 청풍의 부탁대로 국화를 넣어 목욕을 정갈히 하였다. 비단 살결을 내려타고 국화향이 사방에 풍겼다. 찬빗으로 머리빗질을 해주던 연희가 들떠서 야단이었다. 신방이 될 오우동의 방을 뺑 둘러보며 연희가 입을 열었다. 신방이 조금 작긴 하지만 그럼 어때요? 좁은 데로 꼭 껴안고 주무시면 되지요. 어찌 이리도 머릿결이 검은지 푸르스름한 기운까지 도는 것이 아씨 머릿결은 타고났죠. 곱습니다요. 너무 고와서 쇳내가 샘이 다 나네요. 아씨 설레세요? 가슴이 막 떨리고 그러셔요? 너는데 심장소리가 들리지도 않느냐? 오우동은 전에 다르게 스스럼 없이 말을 뱉었다. 연희는 딸을 시집 보내듯 오우동의 머리를 정성 들여 꼼꼼히 매만졌다. 머리기름도 조금 바를까요? 윤이 나게 말이에요. 아니다. 국화향이 사라질까 싫다. 그도 아니구나. 이마 위에 잔머리만 정결하게 발라주려무나. 연희의 손질이 끝나자 오우동은 명경을 들여다보며 두 손바닥으로 머리를 이리저리 조심스레 쓸어넘겼다. 두 볼엔 홍조가 가득했다. 이어 오우동은 진달래빛 분홍색 치마에 하얀색의 얇은 능라저고리를 입었다. 가슴띠가 분홍색 치마 위로 한결 멋을 더해주었다. 오우동이 분홍색 능라치마를 퍼뜨리며 자리에 앉았다. 하얀 저고리와 어울려 이제 막 피어나려는 연꽃송이를 연상하기에 충분하였다. 벌써 날은 저물어 있었다. 오우동은 단정히 앉아 청풍의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찌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이내 숨이 멎어버릴 것만 같았다. 오우동의 애심이 청풍에게까지 전달된 모양이었다. 청풍은 이른 유시임에도 불구하고 대문을 넘었다. 청풍은 혼례 의복처럼 흑화를 대신하여 검은 가죽에 하얀 선이 코를 장식한 태사해를 신고 있었고 달령을 대신하였는지 청홍색 도포가 두드러져 보였다. 품대를 대신한 가슴 실띠의 붉은 술이 찰랑거렸다. 사물을 대신한 갓을 내려놓자 타원형 옥이 박힌 상투관에 은으로 만든 동곳이 청풍의 신분과 부유함을 상징하고 있었다. 청풍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묘한 기운과 화사하면서도 우아한 자태의 오우동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분화장이라곤 하지 않던 오우동이 엷은 분칠에
연지까지 바르고 있었다. 참으로 절세가인이었다. 깨끗하고 하얀 능라저고리가 오우동의 여색을 더욱 바라게 만들었다. 청풍의 시선이 너무나 뜨겁게 여겨지자 오우동이 고개를 슬며시 돌리며 부끄러운 듯 입을 열었다. 소첩의 얼굴이 뭐라도 묻었는지요. 나으리의 시선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대의 미려함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요. 천상의 선녀도 그대만은 못할 것이요. 만고절색이니 내 그대가 그리워 바삐 걸음을 하였건만 오늘은 일찍 돌아가야 될 듯하오.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대가 큰 낭패를 볼 듯 싶소. 대체 어쩌자고 이리도 아름답단 말이요. 미안하구려. 내 쓸데없는 말을 뱉었소이다. 오해 마시구려. 그대와 약주한 바대로 육정을 탐내지는 아니할 테니 말이요. 제 아무리 사내라 해도 벗을 탐내지는 아니할 테니 잠시만 더 머물다 가리다. 그러하오면 나으리 소첩이 아녀자로 보인다는 말씀이신지요? 청풍은 오우동의 물음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팔을 뻗어 내저었다. 아니라 하지 않았소. 그대는 내 벗이오. 아주 귀한 벗이란 말이오. 내 말을 오해하셨구려. 미안하외다. 그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구려. 아니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상을 봐두었습니다. 한잔 하시겠습니까? 소첩, 오늘 나으리와 술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 하시겠사옵니까? 청풍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듯하였다. 오우동은 그런 청풍을 홀로 버려두고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연희도 오우동과 마찬가지로 애가 탔는지 좁은 부엌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조금은 어둑해진 오우동의 낯빛을 살피며 연희는 입을 열지 않고 조용히 상을 건네주었다. 청풍이 오우동이 내려놓은 상차림을 보고 입을 열었다. 긴장을 한 탓인지 전처럼 농을 던지지 않았다. 이게 다 무엇이오? 상을 받자 하니 너무 과한 것 같소이다. 오우동은 청풍의 말이 섭섭하였다. 아무리 벗이라고는 하나 명색이 아녀자가 아니었던가. 오우동은 섭섭함을 이겨내지 못하여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청풍은 사뭇 평소와는 다른 오우동을 보고 내심 뛰고 있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청풍은 급히 술을 한 잔 마셨다. 꿈쩍도 하지 않던 오우동이 절을 들어 석수어의 살을 발라 두 손으로 건넸다. 주저하던 청풍은 못 이기는 척 고기살을 입으로 받았다. 오우동이 술잔을 손에 쥐며 청풍 앞으로 내밀었다. 소첩에게도 한 잔 주시어요. 깜빡하였소이다. 미안하오. 자, 받으시오. 청풍은 오우동의 술잔에 술을 따랐다. 요부의 모습이라 진정 여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이었다. 꼬리 9 달린 여우가 오우동을 집어삼키고 둔갑을 하였으리라. 청풍은 오우동의 황홀하고도 아름다운 자태와 흘리지 않았어도 은근히 묻어나는 교태에 마른 침을 삼켜야 했다. 정말이지 타고난 가인이 아닌가. 청풍은 오우동에게 넋을 놓고 있는 자신을 속으로 책망하며 시선을 거두었다. 어쩐 일인지 오우동은 청풍의 시선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였다. 술잔이 2번 비워지자 오우동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 몸이 나으리께 청이 있나이다. 청이라니요? 무슨 청을 말함이요? 그대도 나를 알다시피 내 뭐든 들어주리다 라고 쉽게 말을 하지는 못하오. 하나 청이라고 쉽게 꺼낼 그대가 아니니 노력은 해보겠소이다. 그대의 청이 무엇이요? 오우동의 표정으로 보아 심각해 보였다. 청풍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오우동을 보며 더욱 가슴이 저리고 착잡하였다. 한데 난데없이 오우동이 일어나 청풍에게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다. 청풍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큰 바윗덩이 하나가 떨어져 심장을 심하게 때리고 있었다. 기어이 청풍은 눈을 감고야 말았다. 마지막이란 말인가? 정녕 이것이 이별주를 위한 성천이란 말인가? 정이란 것이, 바라는 것이 마지막을 이름이란 말인가? 하기야 어디 사는 누인지도 모르면서 밤이 되면 밤손님처럼 찾아드는 언제 오리라 약조도 해주지 못하는 바람이 아니었던가. 바람을 많이 맞아도 좋은 일은 없을 터 곧 겨울이 아니던가. 청풍을 맞아 매 좋으랴. 콧불이라도 걸리면 돌봐줄 리도 따스하게 안아줄 리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던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리 보면 참으로 아리따운 사람이 아닌가. 참으로 욕심나는 사람이 아닌가. 마지막의 모습에 추하지 않도록 시리도록 고운 모습을 보여주니 말이었다. 청풍이 감고 있던 눈을 뜨고 술잔을 집어들었다. 절을 마친 어우동이 화려하게 아담하게 꽃의 요정처럼 분홍빛 치마 위로 수줍어하고 있었다. 청풍이 술잔을 털어놓고선 어우동을 향해 말을 건네었다. 내 눈치가 없었구려. 눈치도 없이 그대의 모습에 감탄을 하고 홀로 주색을 떨었으니 굳이 그대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소이다. 내 욕심이 지나쳤소이다. 그대를 위한답시고 그대의 심정은 헤아리지 못하였으니 어리석었소이다. 내 어리석어 그대를 아프게 하였소이다. 발길을 하지 않도록 하겠소이다. 그러니 오늘만은 그냥 봐주시구려. 청풍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우동이 고개를 돌리고는 그럴 듯 말 듯 웃어 보였다. 청풍은 뜻밖의 반응에 어리둥절하여 헛기침을 해대었다. 어우동은 자세를 고치고 웃음을 거두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서 입을 떼었다. 소첩의 청을 마지막이라 받아들이셨는지요? 아니옵니다. 어찌하여 소첩이 이별을 원하겠습니까? 제게 새로운 삶을 주신 나으리가 아니신지요? 당치도 않으십니다. 그런 섭섭한 마음은 가져보지도 않았사옵니다. 혹여나 나으리께서 발길을 멈추실까 소첩 조급함을 가져보긴 하였습니다. 아니옵니다. 그것이 아니옵니다. 나으리께 청이 있다는 것은 나으리께 바라는 청은 그것이 아니옵니다. 나으리와 가약을 맺고 싶습니다. 그리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소첩을 뿌리치셔도 좋사옵니다. 좋은 분이라 여겼습니다. 귀한 분이라 여겼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신 은인이라 여겼습니다. 나으리를 메시고 싶사옵니다. 정성을 다해 나으리를 메시고 싶사옵니다. 보잘것없이 미천한 소첩을 허락하여 주시어요. 청풍은 처음 어우동을 찾아왔을 당시 처음 대했을 때부터 품어왔던 연정을 속내를 들켜버린 듯 부끄럽고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맙고 기뻤다. 얼마나 품고 싶은 여인이었던가. 얼마나 그리워한 시간들이었던가. 청풍이 선뜻 답을 하지 못하자 어우동이 다시금 입을 열었다. 어우동의 말투는 다소 어두웠다. 소첩의 우둔한 말로 인하여 불편하오신지요? 그러하시다면 아니옵니다. 마음 갖지 마시어요. 이 몸이 괜한 청을 들였나 봅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 쓰지 마시어요. 불편해하지 마시어요. 부디 소첩의 경솔함으로 인해 불편해하지 마시어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오. 그대를 왜 마음에 두지 않았겠소. 나도 사내가 아니더이까. 하나, 그대가 다칠까? 나로 인하여 고운 마음이 다칠까? 그것이 두렵소이다. 그대와 밤을 보내고 그대와 가약을 맺는다고는 하나 묶일 수 없는 처지가 아니더이까. 그대에게 그 어떤 언약도 약조도 해줄 수가 없는 처지가 아니더이까. 그대가 그 고운 눈에서 눈물을 흘릴 것을 생각하니 나로 인하여 이 몹쓸 사람으로 인하여 그리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서 그러는 것이오. 나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사람이 왜다. 그대와 내가 부부의 연을 맺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가 아닌 하나의 비익조인 것을, 날지 못하는 새인 것을, 날 수가 없는 것이거늘, 평생 그리 살아야 하는 것이거늘, 그늘에서 평생을 기다려야 할 것이거늘, 그럴진데 어찌하여 그대를 안을 수가 있겠소이까? 어찌 그대를, 이리도 고운 그대를 그늘에 홀로 둘 수가 있겠소이까? 그럴 수가 있겠소이까? 세상 어느 사내가 이리도 아름다운 그대를 마다하겠소이까? 그만두시오. 내 욕심으로 인하여 그대를 가두고 싶지 않소. 그대를 고이 지켜내고 싶소. 그래도 그대를 사모하는 마음은 쉽게 내려놓지 않을 터이니, 쉽게 버리지 않을 터이니 괜찮소이다. 괜찮소이다. 아니옵니다. 소첩 괜찮사옵니다. 나으리를 매시고 그리 살고 싶사옵니다. 그늘에 있으면 어떠하고 날지 못하면 어떠하리까. 그렇지 않더라도 소첩, 어두운 밤이 아니온지요. 왜 나으리로 인해 그늘에 있다 하십니까? 나으리로 인하여 소첩이 밝아지는 것을요. 나으리가 빛을 주심은 왜 모르시옵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으리는 제게 빛이 옵니다. 나으리는 제게 생명이 옵니다. 나으리는 제 심중에 하나밖에 없는 분이 옵니다. 나으리의 길에 누가 되지 않을 것이옵니다. 나으리의 독붓자락을 붙들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저 지금처럼 소첩을 가슴에 두시고 밀어내지만 말아주시어요. 아무것도 나으리께 바라지 않을 것이옵니다. 나으리가 찾아들어 품어주시면 안길 것이 없고 더 머무시라 영영 곁에 머물러 달라 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소첩, 나으리를 매시고 싶사옵니다. 나으리께서 품으신 마음이 소첩과 같다면 소첩을 품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되옵니다. 그리하시면 되옵니다. 정풍은 고개를 돌렸다. 눈시울이 뜨거웠다. 저토록 고귀한 사람이 어찌하여 버림을 받고 저토록 고운 사람이 어찌하여 19 청춘의 그늘에서 간간히 비춰주는 빛으로 위태롭게 핀단 말이던가. 정풍은 눈을 지그시 감고 어둠 속에서 피어난 어우동의 향내를 맡아보았다. 정풍의 나이 21였다. 정풍은 자신의 신세를 잠시나마 한탄하여 보았다. 혼인을 하지 않고 그저 그런 양반의 첩실소생으로 태어났더라면 이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인가. 이 얼마나 아리따운 한 쌍의 비익조란 말인가. 대장장이가 쇠못을 단단히도 박는 소리가 울렸다. 정풍의 가슴에 대장장이가 한 채 빈틈도 없이 쇠못을 단단하게 박아놓고 있었다. 어우동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을 물렸다. 그리고는 깨끗이 다듬어 놓은 이부자리를 폈다. 정풍이 딱딱한 바닥에 힘들지 않도록 값비싼 목화솜을 넣고 붉은 비단에 정성스레 술을 박아 옷을 입힌 이부자리였다. 정풍을 위해 한 땀 한 땀 놓은 수였다. 어우동은 이불 위로 손을 얹어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았다. 정풍의 살결도 이리 부드럽고 고울 것이리라. 사방이 두 사람의 침묵을 대변하고 있었다.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도 두 사람의 염탐으로 한풀 꺾인 모양이었다.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좁은 방 안에선 정풍과 어우동의 심장 소리만이 다듬이질 방망이의 연주처럼 울려 퍼졌다. 어우동이 이부자리를 피해 다소곳하게 앉아 정풍의 손길을 기다렸다. 정풍은 많은 생각들을 속으로 나누는 듯하였다. 어우동이 조용한 정적을 깨웠다. 나으리, 불을 끄어리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게요.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이까? 그대를 그리기는 하였으나 차마 가질 수 없는 사람이라 여기었소. 하나, 지금 내가 어찌하면 좋을지 난감할 따름이요.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이까? 어우동이 손을 내밀어 정풍의 길고 부드러운
그러면서도 야무진 손을 슬며시 잡아당겼다. 따스했다. 더없이 따스한 인간의 정을 느낄 수가 있었다. 소첩이 어찌하여 지체 높은 나으리를 우롱하겠나이까. 나으리의 여자가 되고 싶을 뿐이옵니다. 나으리의 마음을 받고 싶은 어리석은 아녀자의 염원일 뿐이옵니다. 어리석다 하시었소. 그대는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요. 어찌하여 품으라 하되 어리석다 하는 것이요. 다가가면 멀어질 듯, 멀어지면 다가올 듯. 그대에게 내 손길이 닿기라도 한다면 추하게 시들어 버릴까 걱정이요. 그것이 걱정이요. 나로 인하여 그대의 앞길이 파란이 일 듯하여 심히 염려되는구려. 그대에겐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귀함이 으르니 이 또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소이다. 그대가 잡고 있는 손으로 내 심정이 전달되지 않소이까. 그대는 이제 보니 나쁜 사람이구려. 나를 참으로 당혹스럽게 만드시니, 나를 참으로 어렵게 만드시니. 청풍의 마음에 고개를 떨어뜨리던 어우동이 손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내 어두운 밤을 밝힐 것처럼 환히 웃었다. 그런 뜻이 아니었사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사옵니다. 나으리께 안기고 싶을 뿐이옵니다. 나으리께서 마당에 피어난 국화의 향을 나누어 갖고자 하지 않으셨사옵니까? 소첩의 몸에 국화를 담았습니다. 그 향이 다 마르기 전에 나으리와 나누고 싶사옵니다. 불을 끄어리까? 아니요. 사방이 어둠으로 쌓여 있거늘 이 초롱불마저도 없다면 너무나 컴컴하여 그대를 잃을 것 같소이다. 그대가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질 것만 같소이다. 그리 밝지 않은 불이니 그대가 근염치 않는다면 그냥 두고 싶소. 불이 꺼져 어둠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면 그대마저도 가져가 버릴 것만 같소. 그래서 두렵소이다. 괜찮다면 그냥 두고 싶소. 어우동이 청풍을 넌지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신뢰를 담았다. 그 눈빛엔 고마움도 담았다. 그 눈빛엔 애틋함도 담겨 있었다. 어우동의 그 눈빛엔 청풍을 향한 사모가 그윽하였다. 청풍의 눈빛 또한 그러했다. 오랜 시간 동안의 목마름이, 그리움이, 기다림이, 소중함이 담겨 있었다. 청풍이 어우동의 얹은 머리를 내려주었다. 푸른 빛을 띤 검은 머릿결이 비단과 같이 윤이 났다. 그리 만져보고 싶던, 그리 쓰다듬어 보고 싶던 어우동의 머릿결이었다. 따여진 머리가 어깨 아래로 길게 내려왔다. 청풍은 어우동의 머리를 눈을 감고 음미하였다. 막힘이라고는 없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려왔다. 한 올 한 올 어찌나 매끄럽던지 어우동의 검은 머리로 비단을 짠다면 비단 장수가 울고 갈 것만 같았다. 어우동 역시 눈을 감고 청풍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다. 청풍은 어우동의 머릿결에 매료되어 쉬이 손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어우동 역시 서두르지 않았다. 청풍의 손길이 느껴질 때마다 편안하여 자꾸만 잠이 쏟아지는 듯하였다. 두 사람의 행위에는 어색함이 없었다. 두려움도 없었다. 한없이 안온하고 평화로웠다. 청풍이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입을 열었다. 참으로 신비롭소이다. 그대의 고운 머릿결을 만져보고 싶었소이다. 꼭 한번 어루만져주고 싶었소이다. 합궁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기분을 어찌 표현한단 말이오. 그대를 다 가진 듯하오. 그대를 모두 품은 듯하오. 천상의 선녀와 구름 위를 노니는 기분이니 참으로 괴이하구려. 참으로 이상하구려. 어우동도 눈을 뜨지 아니하고 청풍의 말을 받았다. 소첩도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나으리의 손길로 인하여 이리도 평온하다니. 소첩 너무나 평안하여 잠이 오려 하옵니다. 나으리의 손길로 인해 갓난아이처럼 깊은 잠에 빠질 듯 하옵니다.
그곳이 잠의 뜨락인지 또 다른 세상의 뜨락인지는 모르오나 기분이 참으로 묘하옵니다. 청풍이 도포를 벗어놓고는 바지와 저고리만을 입고 이부자리에 누워 팔을 벌렸다. 어우동은 선뜻 청풍의 품으로 안기지 못했다. 청풍은 어우동의 저고리 꼬름 하나 손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괜찮소이다. 그냥 이리 오시오. 서두르지 않을 것이오. 급히 서두르다 그대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찌하리요. 그냥 이리 오시오. 오늘은 그냥 안고만 있고 싶소이다. 그대를 내 가슴 가득 안고 보듬어주고만 싶소이다. 그대가 싫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오. 그대를 피하는 것도 아니라오. 서두르고 싶지가 않소이다. 고이 조심해서 그대를 안고 싶소이다. 내게도 준비할 시간을 주시오. 그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준비를 하였을 터이지만 이 몸은 마음만 앞섰을 뿐 그대를 깨끗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소이다. 그러니 내게도 시간을 주시겠소이까? 다음 날에 기별을 넣고 오겠소이다. 그동안 때를 벗기고 그날 내 깨끗하게 사욕 없이 그대를 맞아드리겠소. 그리해 주시오. 소중한 날이 아니오. 그러니 내게도 시간을 주시오. 그대처럼 깨끗하게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싶소이다. 이리 오시오. 그대를 안고 싶소. 품에 안고 새벽을 같이 보고 싶소이다. 청풍의 말투와 눈빛에 진심이 묻어났다. 오우동이 청풍의 품으로 안겼다. 안심이 되었다. 영영 놓아버릴 청풍은 아닌 듯하였다. 오우동은 듬직한 청풍의 품에서 푸른 솔향을 마음껏 맡아보았다. 청풍은 한쪽 팔로 오우동의 머리를 받쳤고 다른 팔로 오우동을 감싸 안았다. 작고 여린 어깨가 오우동이란 한 송이 꽃이 가슴으로 들어왔다. 국향이 은은히 풍기는 것이 참으로 감미롭고 달콤하였다. 굳이 품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진 듯 황홀하였다. 청풍은 불끈 솟아오른 남성의 그것을 지체시킬 수 있도록 맑은 만을 생각하였다. 오우동을 품고 있는 자신이 한낱 욕정으로 인하여 옷깃을 풀어헤치지 않도록 여인이 아니라 숭배해야 할 하나의 여신으로 생각하였다. 그리 품고만 있었다. 청풍은 오우동을 조심스레 안고는 새벽까지 품고만 있었다. 알에서 병아리로 부화시키는 암탉처럼 그리 품고만 있었다. 찻달기 울었다. 청풍은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야속하기만 하였다. 시간이 이리도 짧게 여겨지는 이유는 찻달기 이리도 빨리 오는 이유는 아마도 두 사람을 시샘하고 있으리라. 청풍은 야속하기만 하였다. 오우동은 갓난아이처럼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좁지도 넓지도 않은 이마와 콧날 사이로 짙은 속눈썹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연지를 살짝 바른 붉은 입술이 탐스러웠다. 희고 고우며 어여쁜 모습이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다. 청풍은 잠들어 있는 오우동을 뒤로하고 방을 나섰다. 축축하게 내려앉은 이슬로 인해 마음이 더욱 착잡하고 무거웠다. 청풍이 대문을 나섰고 항상 따르던 사내가 주위를 유심히 살피며 뒤를 따랐다. 허리 뒤로 마주 잡힌 청풍의 손길이 단단하였다. 새벽녘 아직 사라지지 않은 별들을 올려다보는 청풍의 모습이 힘겨워 보였다. 고개를 내려 앞을 주시하는 청풍의 눈이 슬픈 시름에 잠겨 있었다.